20년이 걸린다고요? 그럼 북극은 이미 끝났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해군전력 분석관 에린 콜린스의 이 한마디에 오타와 국방부 회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최고 조선소들이 약속한 잠수함 인도 기간, 무려 20년. 최근 10년간 건조한 10척 중 8척이 납기를 넘겼고 일부는 5년 가까이 지연됐죠. 72억 달러가 넘는 예산, 캐나다 북극 방어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였지만 미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률은 42%, 기술자 평균 연령은 52세에 달했습니다. 한국이요? 잠수함을 만들어 본 적이나 있나요?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국가 안보를 맡기시겠다는 겁니까? 하지만 에린이 발견한 숫자는 달랐습니다. 용접 불량률 0.03%, 납기 준수율 100%, 그리고 7년이라는 약속. 동맹과 데이터 사이에서 한 여성이 양심을 걸고 선택한 진실의 기록이 지금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사연 시작하기 전에요.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다음 감동 사연도 가장 먼저 모시러 가겠습니다. 2025년 초 오타와 국방부 청사. 창밖으론 회색빛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실 한쪽 구석 자리에 앉아 손에 든 자료철을 천천히 넘기고 있었죠.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통칭 CPSP. 그 두툼한 파일 안엔 미국 조선소들이 보내온 브로슈어와 깔끔하게 제본된 제안서들이 수북했습니다. 책상 위엔 버지니아급 잠수함 사진이 화려하게 인쇄된 표지가 놓여 있었고 회의실 공기엔 이미 어떤 전제가 깔려 있었어요. 어차피 답은 미국이다. 고위 관료들은 반쯤 열린 문 너머에서 커피를 마시며 호주의 오커스 사례를 언급하고 있었죠. 결국 동맹국끼리 가야지. 검증된 파트너잖아. 저는 감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다짐하며 숫자만 보려고 애썼습니다. 민간 출신 해군 전력 분석관으로서 제가 할 일은 기술적 평가였으니까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인도 실적을 정리한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예상 인도 20년. 평균 지연 4년 이상. 20년이요. 그것도 예상치일 뿐이었죠. 지연까지 감안하면 24년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페이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 조선소에서 최근 건조한 버지니아급 잠수함 10척 중 8척이 납기를 넘겼고 가중 일부는 5년 가까이 지연됐다는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벽에 걸린 브리핑 슬라이드엔 북극해 지도가 크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캐나다 깃발이 얹힌 그 지도 위로 러시아와 중국의 쇄빙선 항로가 붉은 선으로 얽혀 있었어요. 북극. 우리가 지켜야 할 바다. 하지만 20년이 지나면 그 바다는 과연 누구의 바다일까요?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정말 20년을 기다릴 수 있을까? 회의실 안은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아무도 제 미묘한 표정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국방부 기획국장이 들어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자, 시작할까요? 오늘은 미국 측 제안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시간입니다. 화면엔 미국 조선소의 로고가 떴고 발표자는 유창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버지니아급은 검증된 기술입니다. 우리 동맹국 호주도 같은 선택을 했죠. 박수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그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년. 그 숫자는 제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북극해 위성사진 속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와 이 느린 숫자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불길함이 천천히 제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조용히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 번만 더 다른 옵션이 있는지 확인해보자.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제 커리어 전체를 그리고 한 나라의 미래를 뒤흔들 시작점이 될 줄은. 그날 오후 소규모 내부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국방부 기획국장과 실무자 5, 6명이 모인 자리였죠.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쳐놓고 미국 조선소의 인력 부족률과 설비 노후화 데이터를 간단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10년간 미국 주요 조선소의 핵용접 기술자 평균 연령은 52세입니다. 인력 부족률은 42%에 달하고요.
화면에 띄운 그래프는 명확했어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하지만 제 발표가 채 5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 한 고위 관료가 손을 들며 제 말을 끊었습니다. 콜린스 씨, 잠깐만요. 그는 천천히 안경을 벗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나토 동맹입니다. 미국이 우리 안보를 지켜줬어요. 잠수함도 같은 프레임으로 가는 게 정치적으로 안전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관료 한 명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기술은 보완하면 되지만 동맹은 한번 깨지면 끝이에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아닙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데이터보다 동맹이 우선이라는 분위기가 당연한 전제처럼 흘러다녔죠. 저는 모니터에 띄운 그래프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숫자는 여전히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회의실에선 그 숫자가 들리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물론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20년 뒤에 도착하는 잠수함으로 우리가 지금 당장 필요한 북극 전력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콜린스 씨. 기획국장이 낮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술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자들입니다. 숫자만으로 움직일 수 없어요. 회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저는 혼자 남아 화면을 정리했죠. 그때 기획국장이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아무도 듣지 못하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좋은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콜린스 씨,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요. 정치는 숫자만으론 안 움직입니다. 당신도 알잖아요. 그의 눈빛엔 경고와 배려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한편엔 뭔가 답답한 감정이 차올랐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 걸까? 숫자가 말하는 방향? 아니면 조직이 원하는 방향?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와 데이터가 가리키는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내적 긴장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저는 이대로 멈출 수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컴퓨터 화면을 켜고 검색창에 타이핑했습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제안서 목록.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한 줄. 대한민국 하나오션. 저는 그 이름을 클릭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CPSP 실무회의 준비를 위해 각국에서 들어온 제안서 더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제안서는 두툼한 제본과 화려한 표지로 존재감을 과시했죠. 하드커버에 금박까지 입혀진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쪽 구석 얇은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발신처 하나오션 대한민국 거제. A사 몇 장 남짓인 이 제안서엔 장식 대신 압축된 숫자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건조 기간 7년. 디젤 마이너스 핵 추진 전환 가능 모듈 설계. 납기 준수율 100% 기록. 7년이요. 미국의 20년과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시간이었죠. 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인가? 과장 아닌가? 호기심이 동했습니다. 저는 한국의 공개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LNG 운반선 생산량 세계 1위. 잠수함 15척 전량 정시 납품. APR 1,400원전 수출 실적. 인도네시아, 폴란드, UAE까지. 숫자들이 연속적으로 쌓여갔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모두 한 가지를 말하고 있었죠. 준비된 나라.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국 측 기술 문의 메일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험 삼아 보내는 거였어요. 솔직히 답변을 기대하진 않았죠. 평소라면 이런 기술 질문엔 며칠은 걸리니까요. 메일 제목 핵추진 전환 설계 관련 기술 검증 요청. 본문엔 12개 항목의 빡센 질문을 나열했습니다. 귀사의 설계가 실제로 핵추진 전환을 염두에 둔 것인지 구체 수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원자로 탑재 공간 여유 치수. 2. 냉각수 배관 사전 반영 여부. 3. 방열 구조 설계 포함 여부.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후 3시 45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타러 갔습니다. 돌아와서 다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띵. 메일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무심코 화면을 봤습니다. 발신 하나오션 특수선 설계팀. 시간 오후 4시 2분. 정확히 오후 4시 2분이었습니다. 설마. 황급히 메일을 열었습니다. 첨부된 PDF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파일명 CPSP 기술질의 회신 상세 252057. PDF. 파일을 열자 제 눈이 커졌습니다. 각 질문 옆에 설계도 참조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여유 공간 3.2m, 냉각수 배관 사전 반영 완료, 소형 선박용 원자로 출력 수치 80MW급까지. 단순 답변이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이미 고려했다는 증거였죠. 저는 모니터 불빛 아래에서 혼잣말했습니다. 이건 준비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답변이야.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존에 제가 알던 세계관이 살짝 흔들리는 느낌이었죠. 강대국 중심으로만 돌아가는 줄 알았던 방산시장에 조용히 실력을 쌓아온 제3의 선택지가 있었다는 사실. 저는 다시 한국 조선소 데이터를 파고들었습니다. 용접 불량률 0.03%, 모듈 블록 병렬 생산 시스템, 24시간 3교대 체제, 납기 준수율 102%.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본회의에서 한국 제안서를 반드시 공식 안건으로 올린다. 창밖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안엔 뜨거운 확신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CPSP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건조 프로젝트. 핵심 회의 날이 밝았습니다. 회의실은 미국 방산업체 관계자와 캐나다군 수뇌부, 고위 관료들로 가득 찼죠. 공기 중엔 긴장감과 함께 묘한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오늘이면 미국 안으로 결정되겠지라는 분위기였습니다. 미국 측 발표자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세련된 슬라이드를 띄우며 호주 오쿠스 사례를 강조했어요. 검증된 버지니아급 기술. 동맹에 기반한 신뢰. 이것이 캐나다가 선택해야 할 길입니다. 박수와 고개 끄덕임이 이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메모를 적었죠.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몇몇 실무자들이 기술적 질문을 던졌고 미국 측은 능숙하게 답변했어요. 회의는 예정된 수순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기획국장이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기술 검토 의견 있으십니까?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열고 준비해온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죠. 손에 땀이 났지만 목소리는 의외로 또렷하게 나왔습니다. 예, 한 가지 검토 사항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첫 장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단순한 표 하나였어요. 미국안 예상인도 20년, 최근 평균 지연 4년. 24년. 한국안 모듈 설계 기반 7년 인도 계획. 회의실 공기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20년이라고. 다른 이의 펜이 멈췄습니다. 미국 측 대표의 표정이 굳어갔죠. 저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미 해군 버지니아급 최근 10척 중 8척이 납기를 초과했습니다. 인력 부족률 42%, 핵 용접 기술자 평균 연령 52세. 설비 노후화는 평균 24년에서 30년입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갔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하나씩 펼쳐졌죠. 반면 한국 하나오션은 지난 15년간 잠수함 15척을 한 번도 지연 없이 인도했습니다. 납기 준수율 100%, 용접 불량률 0.03%, LNG선 연간 70척 생산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고요. 마지막 슬라이드엔 한국의 APR 1400 원전 수출 실적과 소형 원자로 설계 현황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죠. 국방부 장관이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이 데이터 검증된 겁니까? 예. 모두 공식 문서와 공개 자료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그럼 비용은 어떻습니까? 한국안이 한 척당 약 8억 달러 저렴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가 손을 들었죠. 잠깐만요.
한국은 핵 잠수함 건조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차분히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디젤 잠수함을 핵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는 모듈 설계를 이미 완료했고 APR 1400원전 기술을 보유한 나라입니다. 경험보다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캐나다 장관의 표정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기획국장은 눈을 가늘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 기술 문제가 아닙니다. 동맹관계, 정치적 고려 사항이. 물론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24년 뒤에 북극은 이미 다른 나라 바다일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장관이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한국안도 공식 검토 대상에 포함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회의가 끝난 뒤 국방부 복도는 술렁였습니다. 한국이 진짜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나? 미국이 가만히 있겠어? 이 같은 대화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왔죠. 저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오후 4시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국장실로 오시죠. 기획국장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국장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문이 닫히자 그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앉으세요, 콜린스 씨. 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국장은 천천히 돌아서며 말했어요. 좋은 발표였습니다. 데이터도 탄탄했고요. 하지만 그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미국 쪽 반발이 심합니다. 의회 일부 의원도 벌써 연락이 왔어요. 캐나다가 동맹을 의심하느냐고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죠. 국장이 의자에 앉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콜린스 씨, 동맹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닙니다. 정보 공유, 방공체계, 경제까지 얽혀 있어요. 한국을 밀어붙이면 미국과의 관계가 거칠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장님, 저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북극 항로가 20년 후면 이미 다른 나라 바다가 됩니다. 그건 누구도 책임지지 못합니다. 책임. 국장이 쓴웃음을 지었어요. 콜린스 씨도 이 바닥 오래 계셨잖아요. 정치는 숫자만으론 안 움직입니다. 동맹의 무게를 모르시는 건 아니실 텐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그의 말도 틀리지 않았으니까요. 국장이 부드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이 좋다는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가야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마세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는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습니다. 몇몇 동료들은 조용히 제게 엄지를 치켜 세웠어요. 잘했어요, 콜린스. 하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눈을 피했습니다.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한 거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북극해 위성사진을 다시 꺼내봤죠. 얼음이 녹아내리는 속도, 러시아 쇠빙선의 항로, 중국 화물선들의 이동 경로. 동맹의 안락함 속에서 미래를 잃을 건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조직의 안위를 택할 것인가? 국가의 장기 이익을 택할 것인가? 두려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무서웠어요. 이 길을 계속 가면 저는 조직에서 고립될 게 분명했죠. 승진은 물 건너갈 수도 있었고 어쩌면 자리를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멈추면 캐나다는 24년을 기다리게 된다는 걸.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괜찮아? 응, 괜찮아. 목소리가 조금 흔들렸지만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 현장을 직접 보고 판단하자고. 제안서를 장관에게 공식 건의하기로요. 이틀 뒤 저는 조심스럽게 작성한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 기술 현장 검증 필요성. 그리고 일주일 뒤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총리가 한국 방문 일정을 확정했고
저를 기술자문으로 포함시켰다는 거였죠. 인천공항에 내리는 비행기 안,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야경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이고 있었어요. 오타와의 고요한 눈밭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죠. 캐나다 총리와 국방외교 핵심 라인, 그리고 저를 포함한 소수 기술진. 우리는 한 팀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기내에서 저는 다시 한번 자료를 훑어봤어요. 하나오션의 생산 이력, 한국수력원자력의 APR-1400 데이터, 인도네시아, 폴란드, UAE 사례. 이 모든 게 정치쇼로 끝나지 않게 해야 한다. 그 생각에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착륙 후 입국장을 나서자 분 단위로 짜인 일정표가 배포됐어요. 오전 9시 40분 김포 출발, 10시 40분 김해 도착, 11시 10분 하나오션 브리핑 시작. 한치의 여유도 없는 스케줄이었죠. 공항 로비에서 한국 측 실무 책임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특수선 설계 책임 김민준입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유창한 영어로 인사하며 악수를 청했죠. 그의 손은 단단했고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앞으로 이틀 동안 우리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가 미소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질문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저는 왠지 모를 긴장과 기대를 동시에 느꼈어요.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 차 안, 창밖으론 서울의 아침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차들, 빽빽이 들어선 고층 빌딩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옆자리에 앉은 국방부 장관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크고 현대적이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도 놀라고 있었으니까요. 김해행 비행기에 오르며 김민준 씨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화면엔 조선소 배치도가 떠 있었어요. 미리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제1공장, 특수선 전용 제2공장, 그리고 원자로 설계 협력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연구동까지 모두 방문하실 예정입니다. 20개 크기요? 저는 숫자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이 20개라고 적혀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비행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마주할 풍경이 캐나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 김해공항에 도착하자 대형 버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해안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동안 멀리서 거대한 크레인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곳입니다. 김민준 씨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라 불리는 거대한 황색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죠. 그 아래로 펼쳐진 조선소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버스가 조선소 정문을 통과했어요. 보안 검색을 거쳐 들어간 곳은 마치 다른 세계 같았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들이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죠. 여기서부터는 안전모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노란색 안전모를 썼습니다. 그리고 제1공장으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어요.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공간. 그 안에서 동시에 건조되고 있는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들. 이곳이 7년 안에 잠수함을 만들어낼 곳이었습니다. 김해의 한 회의실. 하나오션과 한국수력원자력의 기술진이 총리단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브리핑에 앞서 김민준 씨가 잠시 제게 말을 건넸어요. 메일로만 뵙다가 실제로 뵙네요. 17분 답장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가벼운 농담이었지만 그는 곧 진지해졌습니다. 우리는 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만 말하죠. 그 한마디가 왠지 믿음직스럽게 들렸습니다. 브리핑이 시작됐습니다. 김민준 씨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화면을 가리켰죠. 장보고 급, 손원 1급, 그리고 현재 건조 중인 장보고 3급. 총 15척의 잠수함을 단 한 번도 지연 없이 인도했습니다. 그래프가 떴어요. 납기 준수율 102%, 용접 불량률 0.03%. 이건 운이 아닙니다. 김민준 씨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모듈 블록 병렬 생산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잠수함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여기 보시면 중앙 구획에 3.2m의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디젤 엔진과 리튬이온 배터리가 들어가지만 이 공간은 소형 원자로를 염두에 두고 설계됐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핵 추진을 계획한 겁니까? 정확히는 전환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김민준 씨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냉각수 배관도 이미 선행 매입돼 있습니다. 방열판도 미리 설치 가능한 구조고요. 필요하다면 디젤로 인도한 뒤 7년 안에 첫 번째 함을 핵 추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체 중앙부 여유 공간 3.2m는 실제로 확보돼 있습니까? 설계상 숫자입니까? 물리적 공간입니까? 물리적 공간입니다. 도면 참조번호 SSN KR 2024-037에 명시돼 있고요. 김민준 씨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해당 도면이 화면에 떴습니다. 냉각수 배관은 사전 매입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건조 중인 함정에도 들어가 있습니까? 예. 장보고 3. 3번 함부터 적용됐습니다. 현장 확인도 가능합니다. 제 옆에 앉은 캐나다 해군 제독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원자로는요? 설계만 있는 겁니까? 실물이 있습니까? 이번엔 한국수력원자력 측 박사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온화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APR 1400은 1400메가와트급 대형 원전입니다. 이미 UAE, 폴란드에 수출됐죠. 우리는 이 기술을 축소해 80메가와트급 소형 선박용 원자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화면에 원자로 단면도가 떴습니다. 복잡한 배관과 제어 시스템이 빼곡히 그려져 있었어요. 실물은요? 프로토타입 제작은 계약 확정 후 2년 안에 가능합니다. 시험 가동까지 3년이면 충분합니다. 저는 노트에 빠르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쌓여갔어요. 그리고 그 숫자들은 모두 근거가 있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 잠시 휴식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김민준 씨가 다가왔어요. 질문이 정말 날카로웠습니다. 답변도 정확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반은 걸러낼 생각으로 질문했어요. 하지만 모두 답이 나오더군요. 김민준 씨가 잔잔하게 웃었습니다. 우리는 7년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언젠가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 말에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혼자가 아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들과 라면 7년 약속을 지킬 수 있겠다고요.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귀국 후 한국안과 미국안을 동일 기준으로 정면 승부시키는 공정 비교를 반드시 이끌어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하나오션 제1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안전모를 다시 쓰고 거대한 철문 앞에 섰죠.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어제와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축구장 20개 크기. 그 말이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은 실내 공간에 LNG선, 컨테이너선, 군함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골리앗 크레인이 머리 위를 가로지르며 수십 톤짜리 블록을 들어올렸죠. 작업자 수천 명이 혼란 없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가 설명을 시작했어요. 우린 모든 선박을 모듈 블록으로 쪼개 병렬 생산합니다. 저기 보이시죠? 그가 가리킨 곳엔 LNG선의 선수 부분, 중앙 부분, 선미 부분이 각각 다른 구역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블록을 동시에 만들고 마지막에 조립합니다. 마치 퍼즐처럼요. 잠수함도 예외가 아닙니다. 총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한 번에 여러 척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금도 저쪽에선 LNG선 7척이 동시에 건조 중입니다. 저는 눈으로 직접 세어봤어요. 정말 7척이었죠. 잠시 뒤 우리는 특수선 공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좀 더 작지만 보안이 훨씬 삼엄한 곳이었어요. 출입증을 2번 확인받고 들어갔죠. 그곳엔 막 진수 준비 중인 장보고 3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검은색 선체가 조명 아래 빛났어요.
생각보다 훨씬 거대했습니다. 길이만 83m가 넘는다고 했죠. 내부를 보시겠습니까? 김민준 씨가 물었고 우리는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좁은 해치를 통해 잠수함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는 생각보다 비좁았지만 모든 게 정교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배관, 전선, 계기판. 한치의 낭비도 없는 공간이었죠. 중앙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김민준 씨가 천장을 가리켰어요. 여기 보십시오. 지금은 리튬이온 배터리 모듈이 들어가지만 2위로 3.2m 여유 공간이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봤어요. 눈에 띄지 않게 설계돼 있었지만 확실히 공간이 있었습니다. 저 굵은 배관이 보이십니까? 지금은 쓰이지 않지만 원자로를 얹으면 바로 냉각 회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해군 제독이 배관을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미 설치돼 있군요. 예. 디젤형으로 인도하더라도 미래 전환을 염두에 둔 설계입니다. 우리는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컴퓨터 설계실로 이동했죠. 거대한 모니터들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한 엔지니어가 3D 모델링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잠수함이 천천히 회전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디젤 모듈이 스르륵 빠져나갔어요. 그 자리에 원자로 모듈이 끼워졌죠. 선체를 자르지 않고 거대한 레고 블록을 교체하듯 구성 요소만 바꾸는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실제로도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가능합니다. 모듈 교체 방식이니까요. 물론 방사능 차폐 작업, 냉각 시스템 연결 같은 고난도 작업이 필요하지만 선체 자체를 뜯을 필요는 없습니다. 김민준 씨가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7년 안에 디젤형 세척 인도. 그리고 일본함은 같은 기간 내에 핵추진 전환 완료. 이게 우리가 제안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7년이라는 숫자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실제로 가능한 그림이라는 걸요.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기술적으로 검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이건 기술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귀국 후 보고서에 반드시 이 문장을 넣겠다고. 한국은 단지 빠른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빠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췄다. 그리고 그 보고서가 캐나다의 선택을 바꿀 거라고 저는 믿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방문을 마치고 오타와로 돌아온 뒤 총리 주재 고위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실엔 국방부 장관, 외교부 차관, 재무부 장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기술진이 앉아 있었죠.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한국 현장 평가보고 부탁합니다.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화면에 띄웠어요. 한국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한 1차 비교 보고였습니다. 용접 불량률, 미국 1.2% 대 한국 0.03%. 납기 준수율, 미국 76% 대 한국 102%. 숫자가 하나씩 슬라이드에 깔렸어요. 디젤 기반 모듈 설계로 7년 내 디젤 인도 및 일본함 핵추진 전환 완료 가능.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바,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한 계획입니다. 재무부 장관이 질문했습니다. 비용은요? 미국안 대비 한 척당 8억 달러 절감 가능합니다. 세척 기준 약 24억 달러 차이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외교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동맹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이미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동맹은 중요합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죠. 하지만 24년을 기다리는 것과 7년 안에 전력을 확보하는 것. 어느 쪽이 진정 국익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방부 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미국 측은 캐나다 프로젝트는 우선순위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약속은 이미 10번 넘게 들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최근 10년간 그 약속이 지켜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총리가 책상을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생각에 잠겼죠. 좋습니다. 총리가 드디어 입을 열었어요. 우리는 미국과 한국,
두 나라에 동일한 50개 질문서를 보내 공정하게 비교하겠습니다.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해냈어요. 공정 경쟁의 기회를 얻어낸 거였죠. 회의가 끝난 뒤 복도에서 몇몇 동료들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잘했어요, 콜린스. 하지만 그들의 눈빛엔 걱정도 섞여 있었어요. 이틀 뒤 언론에 기사가 떴습니다. 캐나다, 미국과 한국 잠수함 공정 경쟁 추진. 댓글란은 뜨겁게 달아올랐죠. 한국이 정말 가능한가? 미국을 배신하는 거 아닌가? 찬반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이길 수도 있다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진짜 저항이 올 것이라는 예감이었죠. 그리고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일주일 뒤 워싱턴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미국 의회 일부 의원이 공개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캐나다가 동맹을 등지고 한국으로 기울고 있다. 이는 북미 방위 체계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다. 미국 방산업체 로비스트들이 캐나다 의원들을 조용히 찾아다니기 시작했다는 보고도 들어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책상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어요. 미국과 한국에 50개 항목 질문서가 발송됐다는 공식 통보였습니다. 2주 뒤 답변 마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공정해 보이는 룰이 정해졌지만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 몰랐어요. 제가 곧 마주하게 될 폭풍의 크기를요. 질문서가 발송된 뒤 워싱턴과 오타와 사이의 전화선이 뜨거워졌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하면 국방부 복도엔 긴장한 공기가 감돌았어요. 고위 관료들이 모여 속삭이는 모습이 부쩍 잦아졌죠. 2주째 되는 월요일 아침, 제 책상 위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오타와의 한일간지였어요. 일면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캐나다,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술의 안보 맡기나. 손이 떨렸습니다. 기사를 펼쳐봤어요. 국방부 일부 기술 관료가 한국에 지나치게 우호적이라는 내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위 관계자는 동맹보다 숫자를 우선시하는 건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름은 가려졌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뻔했습니다. 복도에서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혹시 저 사람 아닐까라는 눈빛들. 몇몇은 아예 눈을 피했죠.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평소같이 밥 먹던 동료 하나가 제 옆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일부러요. 오후 회의에선 더 노골적이었어요. 제가 발언하려 하자 국방부 장관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이번 건은 기획실에서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기술적 검토는 충분히 받았으니까요.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점점 발언 기회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우리 딸 학교에서 전화 왔어. 다른 학부모가 당신 기사 보고 이상한 말 했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가족까지 영향이 가기 시작한 거였죠. 다음 날 미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캐나다 방문 일정이 조용히 잡혔다는 내부 메일을 받았습니다. 공식 일정표엔 없었어요. 비공식 면담이었죠. 일주일 뒤 회의에서 미국 측의 정제된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과거 지연은 예산과 우선순위 문제였을 뿐입니다. 캐나다 프로젝트는 별도로 관리될 것이며 최우선 순위로 배정하겠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약속을 호주도 영국도 들었다는 걸요. 외교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입니다. 이 관계를 위태롭게 할 순 없습니다. 형식상 공정 경쟁이 진행되는 듯 보였지만 실질적 분위기는 다시 미국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어요. 저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 끝 화장실로 갔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지친 얼굴이 비쳤어요. 이제 단순 기술 논쟁이 아니야. 정치 전쟁이야.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았죠. 콜린스 분석관입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캐나다 언론인입니다. 한국 방문 때 하나오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무슨 뜻이죠?
아니, 그냥 확인 차원입니다. 혹시 선물이나 접대 같은 건 없으셨는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그들은 이제 제 명예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또 다른 문서가 놓여 있었어요. 미국 측이 보내온 50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초안이었습니다. 펼쳐봤죠. 세련된 문구들, 그럴듯한 약속들. 하지만 구체적 숫자는 여전히 모호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 우선순위로 관리하겠다는 말뿐이었습니다. 반면 한국 측 답변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어 김민준 씨에게 조용히 메시지를 보냈어요. 상황이 어렵습니다. 답변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3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는 준비돼 있습니다. 숫자로 말하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이 제게 작은 위안이 됐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데이터는 묻히고 미국이 다시 기본값으로 선택될 거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질문서 답변 마감일을 사흘 앞둔 어느 아침, 제 책상 위에 공식 문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를 뜯는 제 손이 떨렸어요. CPSP 사업기술 자문단에서 제외. 일반 행정 업무로 전보. 이유란 칸에는 단 4글자. 정무적 고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귓가가 울렸어요. 몇 달간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기획국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노크도 없이 문을 열었어요. 국장님, 이게 무슨 겁니까? 국장은 창밖을 보고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며 한숨을 내쉬었죠. 콜린스 씨, 미안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위에서요? 누가 결정한 겁니까?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이해하시겠지만 이 사안은 기술을 넘어섰어요. 정치적으로 너무 민감해졌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저는 데이터만 말했습니다. 거짓말 한 적 없어요. 압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겁니다. 국장이 책상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당분간 조용히 지내세요. 이게 당신을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복도가 끝없이 길게 느껴졌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등에 꽂혔습니다. 오후 2시,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한 보수 성향 매체가 온라인 기사를 냈어요. 제목이 눈에 들어왔죠. 한국 로비에 넘어간 캐나다 관료 의혹.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국 방문 이후 태도가 180도 바뀐 해군 전력 분석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관료는 한국 조선소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았으며 귀국 후 비정상적으로 한국안을 강력히 옹호해 왔다고 한다.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문, 해군 전력 분석관이라는 묘사만으로도 충분했죠. 댓글란이 열렸어요. 나라 팔아먹는 거 아냐? 한국한테 얼마 받았길래. 역시 공무원은 믿을 게 못 돼.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분노 때문이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기사 봤어. 괜찮아? 아니, 안 괜찮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아무것도 받은 거 없어. 그냥 숫자 보고 말한 건데. 알아. 내가 다 알아. 일단 집에 와. 응. 전화를 끊고 법무팀에 연락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할 수 있는지 물었죠. 어렵습니다, 콜린스 씨. 기사가 단정한 게 아니라 가능성 제기 수준이거든요. 법적으론 모호한 영역입니다. 빈 회의실로 갔습니다. 불을 끄고 혼자 앉아 있었어요. 벽에 걸린 북극해 위성사진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제가 믿어온 건 데이터였고 그 데이터는 아직 바뀐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저를 의심하고 있었죠. 이게 내가 선택한 길의 끝인가?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사무실 분위기는 더 냉랭해졌어요.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점심은 혼자 먹었고 회의엔 부르지도 않았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답변서가 모두 도착했다는 공지가 떴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 문서를 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집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TV는 꺼져 있었고
창밖엔 달빛만 흐르고 있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메일 알림이었어요. 발신 김민준, 하나오션. 제목 We are still with you. 본문은 짧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 편입니다. 진실은 결국 이깁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추가 데이터를 보내겠습니다.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끊어질 듯했던 내적근이 다시 묶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형식적인 행정 업무만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서류 정리, 데이터 입력, 보고서 편집. 제 전문성과는 무관한 일들이었죠. 어느 날 오후 4시, 제 옆 빈 회의실로 누군가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예전 팀원이었던 안드레아였어요. 콜린스, 잠깐만 올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안드레아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회의실 문을 닫자 5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제가 함께 일했던 기술 분석관들이었죠. 그들은 조용히 자리에 앉았어요. 한 명이 작은 USB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우리가 공식 시스템에서 뽑을 수 있는 최신 데이터를 정리했어. 당신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어. 제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너희들 위험해질 수 있어. 안드레아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도 숫자를 봤어, 콜린스. 당신이 오라. 그냥 우린 당신만큼 용기가 없었을 뿐이야. USB를 건네받았습니다. 손에 쥐니 묵직했어요.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간 뒤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열렸습니다. 미국 조선소에서 새로 발생한 용접 결함 보고서, 화재로 인한 라인 중단 소식, 추가 지연 가능성을 다룬 내부 문건, 그리고 한국이 폴란드, 노르웨이와 진행 중인 잠수함 협상 관련 자료까지.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써야 하지? 저는 이제 CPSP 시스템에 직접 접속할 수 없었습니다. 공식 보고서를 쓸 권한도 없었죠. 하지만 이 USB와 제가 축적해둔 분석 노트들이 있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USB를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딸이 잠든 뒤 서재문을 닫고 컴퓨터를 켰어요. 화면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저를 비췄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은 뭘까? 생각했습니다. 누가 봐도 부정할 수 없는 한 장짜리 진실을 만드는 것. 저는 새 문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CPSP 사업 재검토 긴급 제안 23년대 7년 그리고 북극의 미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안 최근 내부 보고로 인도 예상 20년에서 23년으로 증가. 필리 조선소 화재로 추가 3년 지연 가능성. 비용 척당 35억 달러로 40% 증가. 한국안 7년 안에 디젤 세척 인도. 일본함 핵 추진 전환 완료 가능. 모듈 설계 기반 시스템으로 리스크 최소화. 총 비용 72억 달러 절감. 숫자를 하나씩 채워 넣었습니다. 근거자료 출처도 빼곡히 달았어요. 그래프도 만들었죠.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눈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마지막 장을 작성했습니다. 한 문장만 크게 적었어요. 기술 자문관으로서 저는 한국을 선택하는 것이 캐나다의 국익에 부합하며 이는 편향이 아니라 검증된 사실이라는 점을 양심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손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보고서를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국방부는 이미 저를 배제했습니다. 기획실은 문을 닫았죠. 그때 떠올랐습니다. 총리실. 조직 라인을 우회해서 국가 최고 결정권자에게 직접 보내는 겁니다. 저는 이메일 주소를 검색했어요. 총리실 공식 메일이 나왔죠.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CPSP 사업 긴급 재검토 요청 국방안보연구원 선임 분석관 에린 콜린스. 마우스 커서가 전송 버튼 위에서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제 커리어는 정말 끝날 수도 있었어요. 조직을 우회했다는 이유로 징계받을 수도 있었죠. 하지만 누르지 않으면 캐나다는 23회를 기다리게 됩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전송 완료.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댄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무서울 만큼 고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걸 이 한 번에 걸었어. 창밖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매일 출근해서 행정 업무를 하고 조용히 퇴근했습니다. 동료들은 여전히 저를 피했고 복도는 차가웠죠. 나흘째 되는 날 오후 제 책상 위 전화가 울렸습니다. 콜린스 분석관입니까? 낯선 여성 목소리였어요. 예, 그런데요. 총리실입니다. 내일 오전 10시 총리 관저로 와주시겠습니까? 비공식 면담입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총리를 만나.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당신이 옳다고 믿는 걸 말해. 그게 다야.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죠. 지친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어요. 총리 관저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을 2번 거쳐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은 회의실로 안내받았죠. 방 안엔 총리와 국방장관, 외교부 재무부 장관, 안보보좌관, 그리고 기술 전문가 몇 명만 있었습니다. 기획국장도 있었어요. 그는 제 눈을 피했습니다. 총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직접 듣고 싶어서 불렀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어요. 국방장관이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먼저 새로운 정보부터 공유하겠습니다. 미국 측 내부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화면에 문서가 떴어요. 필리 조선소 화재와 인력 이탈로 최소 3년 추가 지연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즉 현실적 인도 예상은 23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어요. 비용도 한 척당 35억 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당초 제안보다 40% 증가입니다.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당신 보고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습니다. 노트북 없이 종이로만 준비했어요. 총리님, 반면 한국은 7년 안에 디젤 세척을 인도하고 그중 1번함을 같은 기간 내 핵추진으로 전환 완료할 수 있습니다. 표를 펼쳐 보였습니다. 총 비용은 한 척당 27억 달러. 세척 기준 72억 달러 절감입니다. 모두 검증된 생산, 원전, 운용 데이터에 기반한 수치입니다. 화상회의 화면이 켜졌습니다. 한국 측이었어요. 김민준 씨의 얼굴이 보였죠. 안녕하십니까? 하나오션 김민준입니다. 그는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디젤에서 핵추진으로 단계적 업그레이드 패키지를 제안합니다. 1단계 디젤 잠수함 세척 7년 내 인도. 2단계 캐나다가 원하시면 1번함을 핵추진으로 전환. 3단계 30년 정비부품 기술 이전 계획 포함. 화면에 상세 일정표가 떴어요. 연도별, 단계별로 정확히 나뉘어 있었죠. 외교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리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동맹국이기도 하지만 주권국이기도 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23년 뒤에 북극이 아니라 7년 뒤에 북극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저를 봤죠. 콜린스 분석관, 당신은 기술자로서 양심을 걸고 한국을 추천합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총리님. 이는 편향이 아니라 데이터입니다. 총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오는데 안보보좌관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용기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겨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사흘 뒤 총리실에서 공식 발표가 나왔습니다. 추가 검토 후 최종 결정 예정.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2주일 뒤 다시 총리 관저로 호출됐습니다. 이번엔 규모가 달랐어요. 국방외교재무 장관 전원, 해군 참모총장, 안보보좌관, 그리고 저를 포함한 기술진까지. 대형 회의실이 꽉 찼죠.
총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최종 결정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먼저 양측 답변서 검토 결과부터 듣겠습니다. 국방장관이 일어났어요. 미국 측 답변서입니다. 50개 질문 중 32개는 최선을 다하겠다, 검토하겠다는 원칙적 답변이었습니다. 구체적 납기는 여전히 명시하지 않았고요. 화면에 미국 측 답변 일부가 떴습니다. 세련된 문장들이었지만 숫자는 없었어요. 한국 측 답변입니다. 다음 화면이 넘어갔죠. 50개 질문 모두의 구체적 수치와 근거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설계도 참조번호, 시험 데이터, 생산 일정표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이어받았습니다. 비용 비교입니다. 미국안은 최종 한 척당 35억 달러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한국안은 척당 27억 달러 확정가입니다. 세척 기준 72억 달러 차이입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핵잠수함 운용 경험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총리가 저를 봤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답해 주시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참모총장님, 경험과 시스템은 다릅니다. 미국은 경험은 많지만 현재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경험은 적지만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은 디젤 잠수함 15척을 단 한 번도 지연 없이 만들었습니다. 원자로는 이미 4개국에 수출했고요. 이 두 기술을 합치는 건 경험의 문제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미 설계를 끝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끼어들었어요.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이미 강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총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장관, 동맹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사야 하는 건 미국의 기분이 아니라 캐나다의 미래입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23년을 기다리면 북극은 이미 다른 나라 바다가 됩니다. 러시아 쇄빙함이 우리 영해를 지나다니고 중국 화물선이 북서 항로를 장악하게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해졌죠. 우리에겐 23년이 없습니다. 7년이 필요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총리가 천천히 말했어요. 캐나다는 한국을 선택합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이 뜨거워졌죠. 국방장관이 물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언제 하시겠습니까? 이번 주 금요일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어요. 저는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죠. 총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콜린스 분석관.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23회를 선택했을 겁니다. 저는 그냥 숫자를 말했을 뿐입니다. 때로는 숫자를 말하는 게 가장 용기 있는 일입니다. 그 주 금요일, 총리 공식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캐나다 정부는 차세대 잠수함 사업 파트너로 대한민국 한화오션을 선정했습니다. 총리가 또렷하게 말했죠. 우리는 23년을 택한 것이 아니라 7년을 택했습니다. 캐나다는 주권국으로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했습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죠. 미국의 반발은요? 동맹은 존중하지만 우리의 미래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뉴스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캐나다, 미국 대신 한국 잠수함 선택 23년 아닌 7년을 택하다. 북미 방산 질서 지각 변동 한국, 캐나다 핵잠수함 사업 수주. 저녁,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 씨였어요. 축하합니다, 콜린스.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7년 안에 아픔 꼭 지켜줘. 약속합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국가의 용기는 가장 큰 동맹을 향해 아니요. 우리는 다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데서 드러난다. 창밖엔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쇄빙선이 얼음을 가르는 사이 수면 아래를 조용히 미끄러져 가는 한 척의 잠수함이 있었습니다. 함교 내부 스크린에는 푸른 글씨가 떠 있었어요. 캐나다, 코리아, SSN 01, 온 스테이션.
저는 그 스크린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국방부를 떠나 독립안보연구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캐나다 해군의 초청으로 민간 자문 자격으로 이 첫 북극 작전에 동승한 겁니다. 잠수함 함장이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콜린스 박사 수심 200m, 속도 15노트, 소음 수치 정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함장님. 저는 계기판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원자로 출력, 냉각수 온도, 방사선 수치. 모든 게 정상 범위였어요. 이 잠수함은 처음 인도될 때 디젤 마이너스 전기형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대로 캐나다와 한국 기술진의 공동 작업으로 7년 안에 핵추진 모듈로 전환을 완료했죠. 1번함이었습니다. 다른 스크린엔 한국 거제 조선소 관제실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었어요. 그 가운데 나이든 김민준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이제 쉰을 넘긴 그는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짓고 있었죠. 약속대로 7년입니다. 그가 화면 너머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이 해냈어요, 민준 씨. 우리가 함께 해냈죠. 잠수함은 조용히 북극 빙하 아래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쇄빙선의 스크루 소리가 멀리서 들렸지만 우리는 감지되지 않았어요. 함교 벽엔 임무 패치가 걸려 있었습니다. 캐나다 깃발과 한국 깃발이 함께 그려진 패치였죠. 캐나다와 코리아 파트너십 아크틱 가디언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오타와의 회색 회의실, 거제의 거대한 공장, 밤새워 쓰던 보고서, USB를 건네던 동료들, 총리 앞에서 떨리던 손. 모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죠. 박사님. 젊은 승조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다음 구간 진입합니다. 러시아영의 경계선 30해리 전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다시 계기판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화상회의 화면 속 김민준 씨가 말했습니다. 이번함 진수식 때 기억나세요? 캐나다 총리님이 하신 말씀. 기억났습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데이터로 시작해서 신뢰로 완성했습니다. 이 잠수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두 나라가 함께 미래를 보는 눈입니다. 잠수함이 빙하 및 깊은 곳으로 들어갔어요. 소나의 북극 해저 지형이 선명하게 그려졌죠. 함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전 이 배가 정말 만들어질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숫자가 말했거든요. 함장이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작전이 끝나고 함내 식당에서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승조원들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어요. 박사님 덕분에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배를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죠. 며칠 뒤 작전을 마치고 항구로 돌아왔습니다. 부두엔 캐나다 국기와 한국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어요. 김민준 씨가 직접 캐나다까지 날아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두에서 만났죠. 오랜만입니다. 콜린스 박사. 정말 오래됐네요, 민준 씨. 악수를 나누며 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폴란드와 노르웨이도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 칠레도요. 모두 캐나다 사례를 보고 결정했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니까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펼쳤습니다. 7년 전 적었던 문장들이 보였어요. 20년대 7년. 동맹이냐 데이터냐. 한국은 미래를 보는 눈으로 이겼다. 저는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작은 사실들이 모여 큰 역사가 된다. 그리고 그 역사는 바다 아래에서 조용히 시작됐다. 창밖으론 북극의 오로라가 하늘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캐나다, 코리아 영일은 지금도 어딘가에서 캐나다의 바다를 지키고 있을 겁니다. 7년 만에 완성된 두 나라의 약속처럼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이야. 저는 라라였습니다. 14,353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